안녕하세요.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은 이야기. 막장 한 스푼입니다. 평범한 일상 뒤에 숨겨진 진실. 그리고 무너져버린 관계의 균열. 지금 현실의 막이 오릅니다. 새벽 2시 17분. 윤정희의 침실에 날카로운 전화벨이 울려 퍼졌다. 낡은 유선 전화. 10년 전 이사 올 때부터 있던 물건이었다. 요즘 누가 집 전화를 거는가. 정희는 부스스한 머리를 긁으며 수화기를 들었다. 여보세요? 낮게 깔리는 숨소리. 선생님. 여자의 목소리였다. 떨리고 있었다. 아니, 떨린다기보다는 무언가에 쫓기는 듯한 다급함이 배어 있었다. 선생님, 도망치세요. 지금 당장. 네. 누구세요? 장난 전화인가요? 정희는 미간을 찌푸렸다. 하지만 상대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수화기 너머로 기묘한 소리가 흘러나왔다. 희미한 전류음. 오래된 라디오의 잡음 같기도 하고 누군가 숨을 죽이며 속삭이는 것 같기도 했다. 지금 당신 뒤에 툭 전화가 끊겼다. 정희는 식은땀을 흘리며 뒤를 돌아봤다. 아무것도 없었다. 창문엔 커튼이 드리워져 있고 방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꿈이었을까? 정희는 수화기를 내려놓고 다시 침대로 돌아갔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다. 그날 아침 정희는 거실로 나와 커피를 내리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전화기의 선이 뽑혀 있었다. 콘센트에서 깔끔하게 분리된 채로. 어젯밤 분명 꽂혀 있었는데 내가 잠결에 뽑았나? 그때였다. 시선이 벽면으로 향했다. 전화기 옆 베이지색 벽지에 작은 구멍이 뚫려 있었다. 연필 굵기 정도. 정희는 조심스럽게 구멍에 손가락을 가져갔다. 순간 오싹한 느낌이 척추를 타고 올라왔다. 구멍 안쪽에서 희미하게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그리고 그 빛 너머에서 누군가 숨쉬는 소리가 들렸다. 정희는 뒷걸음질 쳤다. 휴대폰을 집어 들려던 순간 다시 유선 전화가 울렸다. 선이 뽑혀 있는데도 벨소리는 점점 커졌다. 마치 비명처럼. 정희는 떨리는 손으로 수화기를 들었다. 왜 도망치지 않았어요? 같은 여자의 목소리.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목소리에 원망이 섞여 있었다. 당신이 누군지 알아요. 곧 알게 될 거예요. 그러니 제발. 전화는 또다시 끊겼다. 정희는 구멍을 응시했다. 저 너머에 무엇이 있는 걸까? 누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걸까? 그리고 왜 선생님이라고 불렀을까? 정희는 13년 전 교사를 그만뒀다. 그 이유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아무도. 정희는 하루 종일 그 구멍을 응시했다. 테이프로 막아봤지만 소용없었다. 빛은 여전히 새어나왔고 가끔 누군가 움직이는 기척이 느껴졌다. 오후 3시 초인종이 울렸다. KT통신입니다. 전화선 점검 나왔습니다. 문 밖 남자의 목소리. 정희는 인터폰 화면을 확인했다. 30대 중반쯤 보이는 남자가 파란 작업복을 입고 서 있었다. 명찰엔 서준이라고 적혀 있었다. 전화선 신청한 적 없는데요. 어제 새벽 2시 17분 이 댁에서 이상 신호가 감지됐습니다. 확인차 나왔습니다. 새벽 2시 17분 정희의 손이 떨렸다. 그 전화를 받았던 시간. 신분증 보여주세요. 서준은 사원증을 보여줬다. 정희는 체인을 건 채로 문을 조금 열었다. 서준은 공구 가방을 들고 능숙하게 들어왔다. 그의 눈이 벽면의 구멍을 스쳤다. 저기 언제부터 생긴 거죠? 모르겠어요. 어제 발견했어요. 서준은 전화기를 살피며 선을 이리저리 만졌다. 정희는 거실 소파에 앉아 그를 주시했다.
뭔가 이상했다. 통신 기사치곤 손이 너무 깨끗했다. 그리고 그의 시선은 전화기보다 집안 곳곳을 훑고 있었다. 혹시 혼자 사세요? 왜요? 아니, 전화 패턴을 보면 보통 알 수 있거든요. 서준은 거실을 둘러보다가 창가 책상 위에 놓인 낡은 타자기를 발견했다. 순간 그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다. 이거 올리베티 레테라 30이 아닌가요? 정희는 놀라 고개를 들었다. 어떻게 아세요? 아버지가 쓰시던 거랑 똑같아서요. 1970년대 모델이죠. 요즘은 구하기 힘든데. 서준의 목소리에 그리움이 묻어났다. 정희는 조금 경계를 풀었다. 남편이 쓰던 거예요. 소설가였거든요. 어떤 작품 쓰셨어요? 발표하진 못했어요. 완성도 못하고. 정희의 목소리가 작아졌다. 서준은 더 묻지 않았다. 대신 다시 전화선 작업에 집중했다. 30분쯤 지났을까? 일단 임시로 복구했습니다. 하지만 선이 오래돼서 교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고마워요. 서준은 공구 가방을 챙기며 문을 나섰다. 그가 떠난 후 정희는 창밖으로 그를 지켜봤다. 서준은 회사 차량으로 걸어가다가 문득 뒤를 돌아봤다. 정희와 눈이 마주쳤다. 그는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숙이고 차에 올랐다. 정희는 한숨을 내쉬며 집안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타자기에 먼지를 닦다가 책상 서랍을 열었다. 오래된 원고 더미 사이로 하얀 봉투 하나가 보였다. 정희는 봉투를 꺼냈다. 겉면엔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았다. 안을 열자 서류 한 장이 나왔다. 요양원 입소 신청서. 정희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서류엔 그녀의 이름, 주민등본 보호자 란에는 또박또박 적힌 글씨. 보호자는 며느리 윤주. 날짜는 3주 전이었다. 정희는 며느리 윤주에게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길게 울렸다. 연결되지 않았다. 문자를 보냈다. 읽지 않았다. 그때였다. 다시 유선 전화가 울렸다. 정희는 수화기를 집어들었다. 서류 찾으셨군요. 여자의 목소리.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차갑고 조롱하듯 웃고 있었다. 이제 알겠어요? 당신을 보내려는 게 누군지. 전화가 끊겼다. 정희의 손에서 서류가 떨어졌다. 창밖은 어느새 어두워지고 있었다. 다음 날 오전 정희는 아들 민석에게 전화를 걸었다. 민석아, 엄마 물어볼 게 있어. 네, 엄마. 무슨 일이세요? 민석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차분했다. 정희는 숨을 고르고 말했다. 요양원 입소 서류. 그거 윤주가 작성한 거 맞니? 전화 너머로 정적이 흘렀다. 3초, 5초. 민석이 작게 한숨을 쉬었다. 엄마, 그게 오해하시는 거예요. 오해? 내 이름으로 된 서류가 나왔는데 그냥 만약을 대비해서 알아본 거예요. 엄마 연세도 있으시고 혼자 계시니까 나중을 위해서요. 나중? 난 아직 건강하다. 알아요, 알아요. 그냥 준비만 해둔 거예요. 엄마, 저희가 엄마 걱정해서 그러는 거잖아요. 민석의 목소리엔 피곤함이 묻어났다. 정희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다. 아들이 거짓말을 하는 것 같진 않았다. 하지만 뭔가 숨기고 있다는 느낌도 지울 수 없었다. 그래, 알았어. 정희는 전화를 끊었다. 손이 떨렸다. 오해일까? 정말 자신이 예민한 걸까? 사흘이 지났다. 오후 4시 정희는 거실에서 뜨개질을 하고 있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며느리 윤주였다. 정희는 놀라 일어섰다. 윤주야? 어쩐 일이니? 아, 어머님.
손에 든 가방을 뒤로 숨겼다. 하지만 정희는 이미 봤다. 가방 속에서 삐져나온 컬러 브로셔 실버타운 프리미엄 케어 서비스라는 문구가 선명했다. 그게 뭐니? 아, 이거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윤주는 서둘러 가방을 닫으며 거실로 걸어갔다. 정희는 조용히 그녀를 따라갔다. 윤주는 책장 앞에 서서 서류철을 뒤적였다. 집문서가 보관된 곳이었다. 윤주야, 뭘 찾는 거니? 아, 민석 오빠가 서류 좀 가져오래서요. 보험 관련 서류요. 보험? 네, 갱신해야 한대요. 윤주는 서류 몇 장을 꺼내 가방에 넣었다. 정희는 눈을 가늘게 떴다. 그중 하나는 집 등기부등본이었다. 등기부등본이 왜 필요한데? 아, 이것도 필요하대요. 보험사에서 요구하는 거래요. 윤주는 더 이상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그녀는 서둘러 가방을 챙기고 일어섰다. 그럼 저 먼저 갈게요. 저녁은 드셨어요? 아직? 그럼 나중에 전화 드릴게요. 윤주는 재빨리 현관문을 나섰다. 정희는 그녀가 사라진 문을 멍하니 바라봤다. 가슴이 답답했다. 며느리의 눈빛이 이상했다. 무언가 급하게 서두르는 사람의 눈빛. 그날 밤 11시. 정희는 침대에 누워 있었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윤주의 모습이 자꾸 떠올랐다. 요양원 브로셔, 집문서, 그리고 피하는 듯한 시선. 자정이 넘었을 때 유선 전화가 울렸다. 정희는 벌떡 일어나 수화기를 들었다. 여보세요? 숨소리만 들렸다. 그리고 여자의 목소리가 속삭였다. 아직도 모르시겠어요? 당신, 대체 누구예요? 그 사람들, 지금 당신 집에 있어요. 뭐라고? 정희는 침대에서 일어났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거실 확인해 보세요. 지금 당장. 전화가 끊겼다. 정희는 떨리는 손으로 침실 문을 열었다. 복도는 어두웠다. 거실 쪽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다. 누군가 있었다. 정희는 조심스럽게 복도를 걸었다. 거실 문틈으로 들여다봤다. 그곳엔 민석과 윤주가 서 있었다. 그들은 서류를 펼쳐놓고 뭔가를 계산하고 있었다. 정희의 등골이 서늘해졌다. 정희는 재빨리 침실로 돌아왔다. 숨이 막혔다. 아들과 며느리가 한밤중에 몰래 들어와 서류를 보고 있었다. 그들은 자신을 요양원에 보내려는 게 분명했다. 정희는 떨리는 손으로 옷장을 열었다. 옷 몇 벌과 통장, 현금을 가방에 쑤셔 넣었다. 휴대폰도 챙겼다. 도망쳐야 했다. 지금 당장. 복도로 나서려는 순간 거실에서 민석의 목소리가 들렸다. 어머니 방 확인했어? 아직 주무시고 계실 거야. 조용히 하자. 정희는 숨을 죽였다. 현관으로는 갈 수 없었다. 창문. 1층이니까 뛰어내릴 수 있었다. 정희는 침실 창문을 조심스럽게 열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가방을 먼저 던지고 창틀을 붙잡았다. 67세의 몸이지만 어쩔 수 없었다. 정희는 이를 악물고 뛰어내렸다. 발목에 통증이 왔지만 참았다. 마당을 가로질러 대문으로 달렸다. 그때였다. 어머니. 민석의 목소리가 뒤에서 들렸다. 정희는 뒤돌아보지 않고 대문을 열었다. 골목길로 뛰쳐나갔다.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길을 밝히고 있었다. 숨이 가빠졌다. 다리가 후들거렸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정희는 골목 끝까지 달렸다. 그곳에 가로등 하나가 깜빡이고 있었다. 그리고 그 불빛 아래 누군가 서 있었다. 서준이었다. 정희는 비명을 삼켰다. 서준은 양손을 들어 보이며 천천히 다가왔다. 선생님, 괜찮으세요? 왜 여기 있어요? 지켜보고 있었어요.
선생님이 위험하실 것 같아서. 서준의 목소리는 진지했다. 정희는 한 걸음 물러났다. 당신도 그들 편이잖아요. 통신 기사라는 게 다 거짓말이었죠? 아니에요. 저 정말. 그때 뒤에서 민석의 목소리가 들렸다. 어머니, 거기 계세요? 서준은 재빨리 정희의 손을 잡았다. 지금 설명할 시간 없어요. 일단 피하셔야 해요. 제 차로 가시죠. 싫어요. 선생님, 저 믿으셔야 해요. 안전한 곳으로 모시겠습니다. 서준의 눈빛은 간절했다. 정희는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민석의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알았어요. 서준은 정희를 이끌고 골목 모퉁이에 세워둔 검은색 세단으로 달렸다. 문을 열고 정희를 조수석에 태웠다. 차는 재빨리 출발했다. 정희는 숨을 헐떡이며 뒤를 돌아봤다. 민석과 윤주가 골목 입구에 서서 차를 바라보고 있었다. 윤주가 휴대폰을 꺼내 뭔가를 찍는 것 같았다. 번호판. 안전한 곳이 어디죠? 제가 아는 곳이 있어요. 거긴 아무도 못 찾아요. 서준은 차를 몰며 말했다. 정희는 그를 물끄러미 바라봤다. 정말 믿어도 되는 걸까? 차 안은 조용했다. 정희는 긴장을 풀려고 창밖을 바라봤다. 그러다 문득 조수석 앞 수납함이 살짝 열려 있는 걸 발견했다. 안에서 하얀 봉투 끝이 삐져나와 있었다. 정희는 조심스럽게 손을 뻗었다. 봉투를 살짝 꺼냈다. 손전등 불빛에 비춰봤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봉투 겉면에 적힌 글씨. 요양원 입소 계약서. 윤정희. 정희는 서준을 돌아봤다. 서준은 여전히 앞을 보며 운전하고 있었다. 입가엔 미묘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선생님, 곧 도착해요. 서준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다. 정희는 손잡이를 붙잡았다. 차는 어둠 속으로 달리고 있었다. 차 세워요. 정희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다. 서준은 백미러로 정희를 흘끔 봤다. 선생님? 당장 세우라고요. 정희는 봉투를 서준에게 내밀었다. 서준의 얼굴이 굳었다. 차는 천천히 속도를 줄이더니 한적한 도로변에 멈춰섰다. 이게 뭐죠? 요양원 계약서? 당신도 그 사람들이랑 한패였군요. 정희는 문을 열려고 했다. 하지만 잠금 장치가 걸려 있었다. 서준이 중앙 잠금을 해둔 것이었다. 열어요, 지금 당장. 선생님, 제 말 좀 들어보세요. 들을 것 없어요. 당신도 날 팔아넘기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접근한 거고. 서준은 한숨을 길게 내쉬었다. 그는 핸들에 이마를 기댔다. 맞아요. 처음엔 그럴 생각이었어요. 정희의 숨이 멎었다. 윤주 씨가 저한테 접근했어요. 한 달 전쯤 어르신 한 분을 설득해서 요양원에 보내주면 500만 원을 주겠다고 했죠. 전 그게 그냥 정상적인 중개 일인 줄 알았어요. 중개? 사람을 속여서 가두는 게? 아니, 그게 아니라 저도 나중에 알았어요. 그게 사기라는 걸. 서준은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다. 떨리는 손으로 사진 한 장을 보여줬다.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자의 사진이었다. 얼굴엔 멍이 들어 있었다. 제 여동생이에요. 서연이. 정희는 사진을 자세히 봤다. 여자는 겁에 질린 표정으로 카메라를 보고 있었다. 윤주 씨가 동생을 잡고 있어요. 제가 말 안 들으면 동생을 다치게 하겠다고 협박했어요. 그게 무슨... 선생님 집에 처음 갔을 때 저도 몰랐어요. 그냥 어르신 한 분을 설득하는 일이라고만 생각했죠. 근데 며칠 뒤 윤주 씨가 전화를 했어요. 동생 사진을 보내면서 제대로 안 하면 이렇게 된다고. 서준의 목소리가 떨렸다.
정희는 그의 눈을 바라봤다. 거짓말 같지 않았다. 윤주는 보험 사기 조직의 중간 책임자예요. 요양원에 어르신들을 넣고 그 집과 재산을 빼돌리는 수법이죠. 선생님만 당하신 게 아니에요. 이미 6명이 넘어갔어요. 그럼 아들도 알고 있는 거예요? 서준은 고개를 저었다. 민석 씨는 몰라요. 윤주 씨가 철저하게 숨기고 있어요. 남편한테는 어머니 건강 걱정이라고만 말했을 거예요. 정희는 주먹을 쥐었다. 며느리가 아들까지 속이고 있었다. 그럼 당신은 왜 날 데리고 나온 거죠? 윤주한테 넘기려고? 아니에요. 서준은 정희를 똑바로 봤다. 전 더 이상 못하겠어요. 선생님 집에서 타자기 봤을 때 제 아버지가 생각났어요. 아버지도 소설 쓰고 싶어 하셨거든요. 결국 못 쓰고 돌아가셨지만 서준의 눈가가 붉어졌다. 할머니, 저도 그 여자한테 잡혀 있었어요. 근데 선생님까지 희생시킬 순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라도 빼낸 거예요. 정희는 서준을 바라봤다. 이 청년도 피해자였다. 윤주라는 여자의 거미줄에 걸린. 동생은 어디 있죠? 모르겠어요. 윤주 씨만 알아요. 정희는 잠시 생각했다. 그리고 결심했다. 그럼 우리 손잡읍시다. 네. 윤주를 막아요. 당신 동생도 구하고 나도 살고. 서준의 눈이 커졌다. 어떻게요? 일단 요양원으로 가요. 저 혼자서 미쳤어요? 거긴 들어가면 못 나와요. 정희는 씁쓸하게 웃었다. 그래야 윤주가 방심하죠. 안에서 증거를 찾는 거예요. 당신은 밖에서 동생을 찾고. 서준은 망설였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위험하면 바로 연락하세요.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차는 다시 어둠 속으로 달렸다. 이번엔 두 사람 같은 목표를 향해. 다음 날 새벽 정희는 서준과 함께 집으로 돌아왔다. 집안은 어젯밤 그대로였다. 거실 탁자 위엔 서류들이 흩어져 있었다. 일단 정리부터 하죠. 서준은 가방에서 작은 기계 몇 개를 꺼냈다. 녹음기였다. 이걸 거실이랑 침실에 숨겨둘게요. 윤주 씨가 오면 대화를 다 녹음할 수 있어요. 증거로 쓸 수 있나요? 충분해요. 사기 혐의를 입증하는데 결정적이죠. 서준은 능숙하게 녹음기를 화분 뒤 액자 틈, 소파 아래에 설치했다. 정희는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침실로 들어갔다. 서랍을 열고 낡은 수첩 하나를 꺼냈다. 남편이 쓰던 일기장이었다. 정희는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다. 남편의 마지막 글이 적혀 있었다. 정희, 당신은 강한 사람이요. 내가 없어도 잘 살 거라 믿소. 정희는 수첩을 꼭 쥐었다. 그래, 이제 강해질 시간이었다. 선생님, 이것도 필요해요. 서준이 침실로 들어오며 서류 뭉치를 내밀었다. 이건 뭐죠? 가짜 재산양도 동의서예요. 제가 만든 거예요. 윤주 씨가 이걸 보면 속을 거예요. 진짜 서류는 은행 금고에 맡겨두셨죠? 네, 어제 맡겼어요. 정희는 서준이 만든 서류를 살펴봤다. 정교했다. 인감도장 자리만 비어 있었다. 이걸 책상 서랍에 대충 숨겨두세요. 윤주 씨가 찾을 수 있게. 유인하는 거군요. 네. 그녀가 이 서류를 들고 계약하려고 할 때 녹음된 대화로 정체를 밝히는 거예요.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계획은 단순했지만 위험했다. 오후 2시 정희의 휴대폰이 울렸다. 윤주였다. 어머니, 저예요. 정희는 심호흡을 하고 받았다. 응, 윤주야. 어제 놀라셨죠? 죄송해요. 오빠랑 갑자기 들어가서. 윤주의 목소리는 다정했다. 하지만 정희는 알고 있었다. 그 뒤에 숨은 계산을.
괜찮아. 나도 깜짝 놀랐지만. 어머니, 오늘 저녁에 갈게요. 오빠랑 같이요. 좀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정희의 손이 떨렸다. 서준이 옆에서 고개를 끄덕였다. 지금이었다. 그래, 기다릴게. 정희의 목소리는 침착했다. 윤주는 잠시 말이 없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목소리가. 감기 기운이 좀 있어서 그래. 걱정 마. 저녁 몇 시에 올 거니? 7시쯤이요. 오빠가 퇴근하고. 바로 갈게요. 알았어. 밥은 먹고 와. 전화를 끊자 정희는 긴 한숨을 내쉬었다. 서준이 물 한 잔을 건넸다. 잘하셨어요. 떨려요. 손이 말을 안 들어요. 저도 그래요. 하지만 이제 물러설 수 없어요. 선생님. 서준은 정희의 손을 잡았다. 따뜻했다. 동생 사진 다시 보여줄래요? 서준은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보여줬다. 멍든 얼굴의 서연. 정희는 그 얼굴을 오래 들여다봤다. 꼭 구해야죠. 이 아이도 나도. 오후 내내 두 사람은 집을 정리하고 계획을 점검했다. 서준은 녹음기를 테스트하고 정희는 연기를 연습했다. 자연스럽게 윤주를 유도하는 대화. 어머니, 요양원은 정말 좋은 곳이에요. 그래. 근데 왜 갑자기 요양원 얘기를? 건강 때문이죠. 어머니 혼자 계시면 위험하잖아요. 정희는 대사를 속으로 되뇌었다. 그리고 마지막 한마디. 그래서 내 집은 어떻게 되는 건데? 바로 이 질문이 윤주의 본색을 드러낼 것이었다. 저녁 6시 50분 현관 앞에 차가 멈추는 소리가 들렸다. 민석과 윤주였다. 정희는 거울을 봤다. 평온한 표정, 아무것도 모르는 노인의 얼굴. 초인종이 울렸다. 정희는 문을 열었다. 윤주가 환하게 웃으며 들어왔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그래, 어서 와. 정희는 뒤로 물러섰다. 윤주는 과일 바구니를 들고 거실로 들어갔다. 민석은 뒤에서 조심스럽게 따라왔다. 어머니, 편찮으세요? 아니야. 괜찮아. 정희는 소파에 앉았다. 녹음기가 숨겨진 바로 그 소파. 윤주가 앉으며 입을 열었다. 어머니, 오늘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어요. 정희의 눈빛이 바뀌었다. 나도 할 말이 있단다. 윤주는 가방에서 작은 병 하나를 꺼냈다. 건강음료였다. 연한 노란색 액체가 담겨 있었다. 어머니, 이거 드세요. 요즘 어르신들한테 좋다고 해서 특별히 사왔어요. 뭔데? 홍삼 농축액이에요. 기력에 좋아요. 윤주는 컵에 음료를 따랐다. 정희는 컵을 받아들며 윤주의 눈을 봤다. 그녀의 눈엔 조바심이 어려 있었다. 같이 드실래요? 아, 전 괜찮아요. 어머니만 드세요. 정희는 컵을 입으로 가져갔다. 향이 이상했다. 달콤하면서도 쓴맛이 섞인. 정희는 한 모금 머금었다. 그리고 살짝 고개를 돌려 화분 쪽으로 뱉었다. 맛있네. 다 드세요, 어머니. 윤주가 재촉했다. 정희는 천천히 컵을 기울이는 척하며 입술만 적셨다. 대부분은 목 안쪽이 아니라 입안에 머금었다가 다시 컵에 흘려보냈다. 다 마셨어. 정희는 빈 컵을 내려놨다. 윤주의 얼굴에 안도감이 스쳤다. 좀 어지러운데. 정희는 이마를 짚으며 연기를 시작했다. 민석이 다가왔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눈앞이 흐려지네. 정희는 소파에 몸을 기댔다. 눈을 감았다. 숨소리를 깊고 느리게 만들었다. 윤주가 다가와 정희의 맥을 짚었다. 완전히 잠드셨네. 윤주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다. 민석이 당황한 목소리로 물었다. 윤주야, 이거 괜찮은 거야? 어머니한테 뭘 먹인 거야?
수면제 조금 탄 거야. 걱정 마. 깨어나시면 아무것도 기억 못해. 미쳤어? 이게 무슨 짓이야? 민석이 소리쳤다. 윤주는 그의 입을 막았다. 조용히 해. 어차피 우린 이미 시작했어. 이제 와서 물러설 수 없다고. 시작? 무슨 소리야? 당신 회사 빚 갚으려면 이 집 팔아야 한다니까. 어머니를 요양원에 모시는 게 답이야. 그건 어머니 동의를 받아야 하는 거 아니야? 동의? 웃기지 마. 노인들은 설득하면 돼. 아니면 이렇게. 윤주는 정희를 내려다보며 비웃었다. 정희는 눈을 감은 채로 이를 악물었다. 녹음기가 모든 걸 담고 있기를 바랐다. 서류 찾자. 인감도장이랑 등기권리증. 윤주는 재빨리 서재로 향했다. 민석은 망설이다가 따라갔다. 두 사람이 서랍을 뒤지는 소리가 들렸다. 있다. 재산양도 동의서. 윤주의 목소리가 환희에 찼다. 정희가 일부러 숨겨둔 가짜 서류였다. 윤주야, 이거 정말 괜찮은 거야? 어머니가 나중에 알면. 알면 뭐 어때? 그땐 이미 늦었어. 요양원에 계시면 못 나와. 그게 무슨 소리야? 그 요양원은 특별해. 한번 들어가면 가족동의 없인 못 나오거든. 민석의 목소리가 떨렸다. 윤주, 이건 범죄야. 범죄? 우리 살려고 하는 거야. 당신 빚쟁이들이 언제 들이닥칠지 몰라. 그래도 이건 아니야. 민석이 서류를 빼앗으려 했다. 윤주가 밀쳤다. 손 떼. 이미 계약금도 냈어. 바로 그때였다. 거실 곳곳에서 작은 빨간 불빛이 깜빡이기 시작했다. 녹음기였다. 윤주는 그 불빛을 발견하고 얼어붙었다. 저게 뭐야?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다.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윤주는 창문으로 달려갔다. 경찰차 2대가 집 앞에 멈춰섰다. 이게 무슨... 현관문이 열렸다. 서준이 경찰관 3명과 함께 들어왔다. 모든 통화 다 녹음됐습니다. 서준은 손에 녹음기를 들고 있었다. 윤주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너. 정희가 눈을 떴다. 천천히 일어나 윤주를 바라봤다. 윤주야, 수면제 연기는 좀 힘들더구나. 어머니, 깨어 계셨어요? 윤주는 뒷걸음질 쳤다. 경찰관이 다가왔다. 윤주 씨 사기 혐의로 체포합니다. 아니야. 이건 오해예요. 어머니 말씀 좀 해주세요. 윤주는 소리쳤다. 하지만 정희는 고개를 돌렸다. 민석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어머니, 죄송해요. 전 정말 몰랐어요. 알아, 민석아. 정희는 아들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내가 약한 것뿐이야. 나쁜 건 아니지. 민석이 흐느꼈다. 경찰은 윤주에게 수갑을 채웠다. 윤주는 끌려가면서도 정희를 노려봤다. 이 할망구가... 하지만 그 말은 현관문이 닫히며 끊겼다. 거실엔 정희와 서준, 그리고 민석만 남았다. 서준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선생님, 이제 끝났어요.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다. 아니야. 아직 하나 남았어. 뭐가요? 윤주가 데리고 있는 내 동생. 찾아야지. 서준의 눈이 커졌다. 정희는 창밖을 바라봤다. 경찰차의 불빛이 멀어지고 있었다.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이었다. 윤주가 체포된 지 사흘째 되는 날. 서준은 경찰과 함께 서울 외곽의 낡은 원룸을 찾아냈다. 문을 열자 방 한 구석에 여자가 웅크리고 있었다. 서연이었다. 오빠. 서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오빠를 불렀다. 서준은 달려가 동생을 끌어안았다. 둘은 한참을 울었다.
정희는 병원 복도에서 그 장면을 지켜봤다. 가슴이 따뜻해졌다. 이 청년이 자신을 구했고 이제 자신도 그를 도왔다. 선생님, 서준이 정희에게 다가왔다. 눈가가 붉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아니었으면 됐어요. 당신도 나를 구했잖아요. 정희는 서연을 보며 미소 지었다. 서연도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할머니 감사합니다. 건강하게 잘 지내렴. 일주일 후 정희는 집으로 돌아왔다. 민석이 짐을 날랐다. 아들은 사건 이후 매일 찾아왔다. 말은 많지 않았지만 눈빛에 미안함과 고마움이 가득했다. 어머니, 제가 정말 죄송해요. 민석은 정희 앞에 무릎을 꿇었다. 정희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일어나렴. 넌 나쁜 사람이 아니야. 그냥 약했던 거지. 어머니, 앞으로 잘하면 돼. 빚은 내가 좀 도와줄게. 민석은 고개를 들었다. 정희는 웃고 있었다. 아들은 그제야 울음을 터뜨렸다. 열흘째 되던 날 아침, 정희는 서재로 들어갔다. 먼지가 쌓인 타자기가 보였다. 남편이 마지막으로 만진 그 기계. 정희는 천천히 앞에 앉았다. 타자기를 닦았다. 하얀 종이를 끼웠다. 손가락을 건반 위에 올렸다. 떨렸다. 30년 만이었다. 딸깍. 첫 글자가 찍혔다. 내 인생의 마지막 문장은 아직 쓰지 않았다. 정희는 계속 타자를 쳤다. 손가락이 기억하고 있었다. 글자들이 종이 위에 새겨졌다.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를 쓰기 시작했다. 새벽 전화, 며느리의 배신, 서준과의 만남, 그리고 싸움. 모든 것을. 오후가 되자 현관 초인종이 울렸다. 서준과 서연이었다. 선생님 뵈러 왔어요. 어서 와요. 정희는 두 사람을 거실로 안내했다. 서연이 꽃다발을 건넸다. 할머니, 이거 드려요. 고마워요. 셋은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서준은 다시 일을 시작했고 서연은 대학 복학 준비를 하고 있었다. 선생님, 요즘 뭐 하세요? 글 쓰고 있어요. 글이요? 정희는 서재를 가리켰다. 타자기 위에 쌓인 원고가 보였다. 남편이 못다 쓴 이야기를 마저 쓰고 있어요. 그리고 내 이야기도. 서준의 눈이 빛났다. 언젠가 읽어볼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당신도 주인공이니까. 정희는 웃었다. 서준도 따라 웃었다. 저녁이 되어 두 사람이 돌아간 후 정희는 다시 타자기 앞에 앉았다. 창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었다. 그녀는 서랍에서 편지지를 꺼냈다. 펜을 들었다. 서준에게 당신 덕분에 다시 세상을 믿게 되었어요. 사람을 믿게 되었고 내 힘을 믿게 되었어요. 67년을 살면서 이런 감정은 처음입니다. 고마워요. 당신과 서연이 행복하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가끔 들러주세요. 이 할머니가 쓴 이야기 들려줄게요. 윤정이 올림. 정희는 편지를 봉투에 넣었다. 우표를 붙이고 주소를 적었다. 밤이 깊어갔다. 정희는 타자기 앞에 앉아 계속 글을 썼다. 타자 소리가 고요한 밤을 채웠다. 새벽 4시 정희는 마지막 문장을 완성했다. 그리고 나는 다시 시작했다. 창문 너머로 희미한 빛이 들어왔다. 새벽이었다. 정희는 창을 열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살아있었다. 싸웠고 이겼고 살아남았다. 정희는 다시 타자기를 바라봤다. 원고 뭉치가 쌓여 있었다. 남편이 꿈꾸던 그 소설. 이제 그녀가 완성할 것이다. 햇살이 창문을 비쳤다. 타자기 위로, 하얀 종이 위로, 정희의 손 위로. 딸깍. 새로운 페이지가 시작되었다. 정희는 미소 지으며
타자를 쳤다. 제1장. 다시 시작하는 아침.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되지만 이야기의 끝은 곧 또 다른 시작이에요. 저는 이제 새로운 길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가려 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힘든 일을 겪고 있다면 제 말 꼭 기억하세요. 진짜 용기는 포기하지 않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괜찮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